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 4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7번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 발언 그리고 공통질문 2차례, 주도권 토론 2차례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 지켜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원 없이 펼치면서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성숙한 모습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네 후보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왜 내가 돼야 하는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인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서울 정상화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숨통을 틔웠고 서울론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했습니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는 도시공간의 자부심과 여유를 창조했고 친환경 CNG 버스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도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꼭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가 얘기해 주시죠.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저도 쉽게 정치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국회의원이 제게 구청장 자리를 제안하며 수천만 원의 공천원금과 인사권 절반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민주당 강선 의원이 구속된 공천원금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가 나아지기는커녕 공천원금만 3배가 올라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4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9개 구를 돌며 21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 초보는 3장이 넘습니다. 가난했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정치에서도 백도 없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김정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10년 전 구의역 인군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부실 공사에 대한 은폐입니다. 서울시는 GTX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도 5개월간이나 숨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4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수서와 서소문 공사 현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1만여 공무원과 함께 93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할 저 정원호로 바꿔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10년 무능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정원호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시작 발언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후보가 돌아가면서 1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른 세 후보자가 나는 이게 궁금하다고 보충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충 질문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보충 답변은 또 1분 드립니다. 또 처음 답변 시간도 1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바로 민생 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답변을 쭉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정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양당 후보가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의 본질을 모르는 엉터리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서두르면 마치 문제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법적 분쟁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동의서의 위조, 종합장의 비리, 분담금 갈등과 같은 법적 분쟁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분쟁을 끝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서명, 그리고 공공조합장을 내려서 비리를 막고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담금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진짜 걸림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울의 해결사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생 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된 생활비인 주거, 교통, 의료, 돌봄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아동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첫째,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셋째, 악성부채를 탕감하고 저리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들어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호 후보가 민생 경제 회복 대책 말씀해 주시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골목의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서울형 브랜드 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개성을 살린 대표 골목 상권 제2의 성수동 2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된 2조 5천억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소비 촉진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시급히 소비 위축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민생 경제 회복 대책 말씀해 주시죠.
네, 민생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 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재 AI, 수소 로봇, 홍릉, 창동의 바이오 같은 이런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의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 단계까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해 왔고 올해 예산은 한 3조 1천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예를 들면 마통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금융을 융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리로 고율의 이자를 바꿔드려서 경영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도와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움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충 질문 또 보충 답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정철 후보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임대료와 플랫폼 갑질, 그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제한, 기본 서비스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공약 죄다 대출이 많이 보입니다. 빚으로 버티라는 게 자영업자 정책일까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네, 김정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정책,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각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의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수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법률을 제정해서 플랫폼 그 수수료에 대한 상한에 대한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저도 권영국 후보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표권과 관련된 브랜드 방패 공약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자, 이번에는 정원호 후보가 김정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안에 해주시죠. 네, 최근 삼성역 부실 시공 사건으로 안전 문제는 물론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정부 추산으로 약 400억 정도가 이른다고 합니다. 김정철 후보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출근 누락을 몰랐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그 보고가 늦어진 점 이런 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철근을 덧대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정말 이것이 안전한가를 빠르게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연돼서 결국은 철근이 누락된 것은 그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명백히 묻고 만약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통을 하고 시민들과 그다음에 경기도민들과의 연결되는 GTX가 빨리 개통돼서 교통의 편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상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 안에 해주시죠. 예, 김종철 후보 공약 중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사분쟁 사전조정센터 같은 아주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거 듣자마자 서울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반면에 이 창업 지원을 하는데 1인당 사업설명서 없이 6천만 원씩을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김정철 후보 같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지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지원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정원 후보와 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돈을 무작정 뿌리게 되었을 때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그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배달 수요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돈이 남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구 후보 순서가 되는데요. 먼저 권영구 후보에게 정원호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취임 2021년 4월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채무는 11조 5천억입니다.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권영구 후보가 보시기에 빚을 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또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빚을 줄였다고 하는 이야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이 보면 주로 토군 개발 또는 전시행정 이런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강버스, 노들섬 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채무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권영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구 후보께서는 공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거나 교통, 의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무한정하는 것을 물론 뭐 단계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문제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지를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건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이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단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거나 교통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행보를 하고 지향을 가지느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일단 주거는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터 그리고 의료,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는 한 1조 5천억 정도이면 시범 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철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권영구 후보님, 네. 정의당은 그 쿠팡 새벽 배송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자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간 노동, 새벽 노동. 네, 쿠팡 새벽 배송이요. 네네.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 왜 정치가
가로막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노동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요?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간 노동을 하면 충분히 생활임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이 지탱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야간 노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노동을 해오셨습니까? 야간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지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벽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과 여가의 균형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시장을 갈 수도 없는 상태로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쿠팡은 야간 노동이 없더라도, 새벽 배송이 없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권영구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 5극 3특입니다. 아마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힘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터인데, 정원호 후보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극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 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저는 정원호 후보께서 착착 개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동구청에 계실 때 그 행당 7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을 현금으로 가름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2023년에 17억을 조합으로 현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 반환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성동구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원호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착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서울시와 성동구와 조합이 각기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부 체납 부지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데이케어 센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과 협의가 안 돼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조합이 문제 해결책들을 저희가 함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들이 이미 마련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빨리 착공해서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기관이 각기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청 측면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다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권영구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정의당이 내걸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것이냐라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국민 무상 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향으로 보나 또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교통 부분도 예컨대 단계별로, 계층별로 학생을 먼저 한다든지 또는 또 어르신들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별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잘 정착이 안 된 곳, 사각지대에 먼저 좀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재정 여건을 보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김정철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신통기획으로 계속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전혀 신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 실제로 지은 게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경실련에서 나온 기사와 관련돼서 보면은 무책임한 재정계획이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됐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정비사업 신통계획하고 기획하고 이 예산은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두 개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신통계획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지정 단계까지 한 5년 걸리던 걸 2년 6개월로 줄였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들도 전부 병합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는데 왜 아직 짓지 못했냐. 5년이란 시장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389개를 해제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될 질문이죠. 예산 문제 물어보셨는데 제 지난 임기, 이번 임기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90%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기 말에, 아무래도 임기 말에 완성이 몰리겠죠. 그러나 공약 이행은 분명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서울시가 국토부에 5개월이나 보고를 지연했는데 잘못 인정합니까? 후보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제 거짓말이면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시죠. 보고받은 적 없고요. 그 사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그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그 신고한 이유는 제가 CCTV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보강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는 보강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5월 4일부터인가 아마 한 90회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시험 운행했다는 뜻은 운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판단을 했다는 것 뜻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 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오세훈 후보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림, 감사회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들게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인할 만큼 매우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후보자 모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명에게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라 기대합니다. 혹시 안 지켜진다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주거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월세난으로 걱정이 큽니다. 매물이 줄어서 세입자 부담은 늘고 이사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도 늘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정의당은 한결같이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말해왔습니다. 서울형 표준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겠습니다. 필요시 임대료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7%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판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임대료 제한, 동결,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대책 없이 닥치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진짜 전월세난 옵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지금 도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국정감사장에서였던가요? 당시에 정동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장관이시죠. 그분이 박원순 시장님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실적이 매우 적다.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후보님 질문하는 것을 30초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정확한 통계 자료를 네, 이용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님은 재개발, 재건축을 주회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1만 호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31만 호가 2027년까지 착공이 다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온통 공사판이 되고 쏟아지는 이주민 도대체 어디에 수용하실 겁니까? 이때가 되면 정말로 전월세 폭등이 옵니다. 현실성 있고 책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은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 청년보다 2.7배 높다고 합니다. 출산 확률도 첫 아이는 약 1.7배, 셋째는 4.3배가 높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도 어마어마한 대출금 갚느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해서 집 사라고, 대출해서 전세 살라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원호 후보께 다시 그래서 묻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원 오세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 31만 가구나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 36만 가구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입니까? 작년 말 재건축 분양된 역삼동 센트럴자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8억입니다. 성북구 장이동 푸르지오 마크원도 18억입니다. 누가 이런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사업성이 공공성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거정책 맞습니까? 사업성을 우선에 두는 건 부동산 개발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후보님이 말한 36만 가구 평균 분양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36만 가구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있고 또 공공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 중에 또 저희가 13만 정도는 공공 아파트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 안에 5만 가구 정도는 청년, 또 4만 가구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최소 36만 가구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공임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공공임대 주택 36만에 포함시켰는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5만에서 13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업성 우선시하면 공공임대주택 다 밀려납니다. 서울시장의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공급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자가이든 임대이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늘려가겠습니다. 첫째, 용산 정비창, 국회 이전 부지 등의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둘째, 공공선매제로 매입 임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셋째, 지분 공유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한 번에 30만 호, 이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특히나 보면 2031년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1만 호 지으려면 한 25만 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월세 대란을 두 분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마치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희망 고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소유 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집 주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 집값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유 중심이 아닌 누구나 다 작아든 차가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권영구 후보 다음은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제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 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총선 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 하면 뭐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물량을 6만 호씩 감사합니다. 하겠다고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을 비틀어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작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약속, 시간을 다른 얘기만 주셔야죠. 합니다.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계속하시죠.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그게 구역 지정 물량이라고. 취임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놔두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이 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협회 분들은 그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모여보시죠. 뭐. 네, 그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랑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젠가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이 건설 임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땅도 지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 임대 주택을 불용할 저한테 시간을 하면서까지 10초만 안 주시죠. 했습니다. 저는 착착 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 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오세훈 후보 하고 싶은 말씀 이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실 거를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사실 도리가 아니죠. 예, 정원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랑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00억 원의 재산 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시당, 굿당, 구청에서 조합에 기부 찬압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네. 하라고 그러지 않은 거를 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전임 시장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시죠. 제 시간입니다. 제 네,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했는데 2008년도에 한 거를 2014년도에 유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설명해 오세훈 달라고.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아니, 반칙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실 텐데.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하십시오.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시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명확합니다.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덮개공원입니다. 덮개공원 문제가 반포 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17,000호가 걸려 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덮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그 정도 2년 됐고요. 동안이나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 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왜 똑같지 그렇게 않죠. 비판합니까? 똑같지 않죠. 네. 이것은 생활 편의 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아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말씀드리는데 부분 준공 아닙니까?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이거 부분 준공 맞죠? 1000가구가 입주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린이집 있습니다.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잘못 알고 하나가 계신데요.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큰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다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이거 여기에서 부분 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자,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조합에게 거를 답변하세요. 조합에게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덮개 공원을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제 받고 일방적으로 질문에 얘기하신 거 답변해 아닙니까? 주십시오. 이 문제도 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서울 시내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 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밝혀내셔서 지금 일방적인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방적인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성동구에 7천만 그게 원-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천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얼마 50초밖에 안 남아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이 허위 사실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명백한 징계를 안 허위 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안 하죠? 무슨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를 왜 못했죠? 거기 해당 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자,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권영국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 서울시의 신통개발에 시즌2다 하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님, 지금 시간을 주고 답변하라는 겁니까? 이건 예의도 아닌데요. 자,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권영국 후보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권영국 후보님 레드카드 안 가져오셨습니까? 반칙하시는 분들 이렇게 레드카드를 한번. 한번 써볼까요? 제가 원래 그 정책 토론과 관련되어서 준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거 안정 관련된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두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실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사이의 법적 분쟁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것이고 소송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인허가를 아무리 빨리 해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공조합장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합에 대한 그 동의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서명 그다음에 각종의 분담금을 미리 투명하게 예측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많이 줄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관련된 부분 소송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로돼서 저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반칙 얘기를 하시니까. 자, 이게 이제 선관위 공문입니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공식 처리 결과 통지입니다. 피조치자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이렇게 이름이 써 계시죠. 효청운동장에 모인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약을 발표하고 치적을 자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행정지도처분을 내린 증거입니다. 두 분이 지금 반칙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반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두 후보님, 오세훈 후보님, 정원 후보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선관위로부터 이 지도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 후보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벌써 지금 4번째 치르시는 거고, 우리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5번 치르시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누구나 잘 아실 텐데,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도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인사치레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중대범죄로서 과거에 신계륜, 김병욱, 박찬우 의원이 당선 무효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거대 양당 후보니까 이쯤이야 괜찮겠지, 마이크를 잡으셨다면 이거는 특권 의식이고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새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어디 선거법뿐입니까? 새 후보의 과거의 전과라든지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역시 과거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물론 노동운동 하시다가 그러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원 후보님 역시 최근까지 과거 그 주폭 논란, 폭행 논란으로 진실 공방이 벌이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죄로 또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역시 명태균 리스크로 또 재판을 받고 계시죠. 유권자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특히 정원호 후보님과 오세훈 후보님은 사실 여론조사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14%가 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원 후보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왜곡죄 수사 받으시면 벌금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도 결국 재판을 받고 계시고 무죄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무죄라고 하는 게 무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은 투표에 우리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험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법 리스크가 없고 선거법을 칼같이 지키는 유일하고 깨끗한 안전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이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 후보님께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요.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폭행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5.18 논쟁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때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나온 것처럼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후보님 입으로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또 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또 판결문이라든지 또 언론 기사들 이런 것도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이 또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또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당사자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시다는 거죠.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선거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 대해서 네. 이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을 만약에 수락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후보께서는 지금 스타벅스 불매 운동도 하시면서 5.18 민주항동의 모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주폭 논란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 후보님, 네. 다른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네.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훈 반칙하십니다. 후보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룰을 안 지킨다고 아주 준엄하게 다른 후보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번에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룰을 안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명태균 건은 재판이 이미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고요.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요청드렸으나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제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